최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북한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대놓고 주적이라 표현하는가 하면 연이은 무력 시위 와중에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초강경 발언을 하는 등 남북 관계에 그 어느 때보다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인데요. 물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남한을 상대로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킨 적 워낙 여러 번이라 셀 수도 없죠.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 역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선거 시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의식한 일종의 관심 끌기용 단순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번엔 뭔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건 아닐까요? 저처럼 쏟아지는 북한 관련 뉴스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영순이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3사 최초의 북한학 박사 기자님이시죠? SBS 북한 전문 기자 안정식 기자님을 모시고 최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북한의 수상한 움직임들을 조목조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995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북한 전문 기자로 북한과 통일 담당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북한 김정은은 한국은 주적이다, 기회가 되면 초토화하겠다,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고 미국엔 상상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다, 약간 이런 좀 무시무시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좀 위협적인 거라고 봐야 할까요? 말을 험하게 하기로는 두 번 가면 서러워할 나라가 북한일 겁니다. 이런 식의 위협들이 그동안도 많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 군대 괴멸시킬 것이다. 네. 남조선 괴뢰들 쓸어버리자, 이런 구호 앞에서 김정은이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예전보다 굉장히 과격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그런데 과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올 초에 김정은이 남북이 교전국 관계로 고착됐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제일 특징적인 거는 진보든 보수든 다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는 남한에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다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에 관심이 있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또 남북 관계에 좀 관심을 갖고 열어주는 듯한 이런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진보든 보수든 다 관심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어요. 뭐냐? 대표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에 이 남북 연결 통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지뢰를 다시 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제 남북이 그 한반도가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만 중간 부분이 휴전선으로 막혀 있잖아요. 철조망 쳐져 있고 다 지뢰로 깔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남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로를 양쪽에 하나씩 뚫었죠. 그래서 경의선 도로를 뚫은 쪽으로 예전에 개성공단이 있을 때 거기로 이제 화물이든 뭐든 왔다 갔다 했고, 동해선 쪽으로는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질 때 동해선 도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도로가 지금도 뚫려 있기는 한 건가요? 지금도 뚫려 있죠. 네. 뚫려 있고 이제 요즘은 남북 교류가 없으니까 서로 왕래는 안 되지만 도로는 뚫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지뢰를 깔고 있다, 이 얘기는 남한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더 이상 남북 교류를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것까지 막아버리겠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북 간의 통신선도 안 되고 있죠. 보면은 우리가 보통 표현은 남북 간의 전화선이 끊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북한이 가위로 전화선을 자른 게 아니라 전화기는 있는데 우리가 전화해도 북한이 전화를 안 받으면 통신선이 끊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북한이 마음이 바뀌어서 전화를 받으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그쵸. 근데 지금 이 도로에 지뢰를 까는 건, 지뢰를 깔아버리면 양쪽의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남북 간에 뭘 하려고 해도 지뢰가 깔렸는데 차가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관계는 안 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 이제 도로에 지뢰가 깔리게 되면은 남북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그거 말고 이제 육상에서 굳이 따지자면 판문점이라는 데가 있죠. 판문점 혹시 견학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판문점으로 가는 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는 좀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차가 다닐 수는 있는데, 그건 주로 정말로 남북 간에 회담을 하거나 이럴 때 왔다 갔다 하는 통로고요. 정말로 남북 간에 대규모 화물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남북 간에 교류가 있어서 남쪽의 민간인들이 북한에 좀 대규모로 가야겠다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통로는 아닙니다. 예전에 경의선과 동해선 쪽에 도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북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중국 통해서 가요.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비행기 편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중국에서 또
바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죠. 한반도로 보면 바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중국 통해서 가거나, 그리고 이제 중국 통해서 가지 않으려면 만약에 이제 남한에서 한 200~300명이 단체 방북을 한다라고 하면 비행기를 하나 전세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비행기로 해서 서해 직항로라고, 그것도 보면 바로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서쪽 바다로 쫙 갑니다. 쭉 가서 상당히 공해 쪽으로 멀리 나가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북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디귿자 형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넘어가면 이게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뭐 진짜 포격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가다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마련되면서 육상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많은 화물들도 왔다 가고 했던 건데, 그 통로가 지금 막히고 있으면서 사실상 남북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는 단절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이 평양방송이라는 걸 중단했다라고 했던 보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혹시 무슨 의미인가요? 예,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평양방송이 뭐냐면 북한의 라디오 방송인데 소위 대외, 즉 대남 라디오 방송입니다. 즉 남쪽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이에요. 들으라고 남쪽 말하는 들으라고. 건가요? 네네. 그러면 남쪽 대상 누구한테 하는 거냐? 쉽게 말해서 남쪽의 이른바 친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전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 북한 방송 듣는 뭐 이런 영화들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듣거나 간첩들한테 지령을 내려주는 방송이었어요. 난수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평양 방송으로 북한 아나운서가 뭘 불러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75번, 뭐 345페이지 27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불러주면 그 숫자를 쭉 받아 적어서 이제 약속된 어떤 뭐 그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일일이 해독을 하면 북한의 지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쓰던 방송인데, 물론 요즘 북한 간첩들이 난수 방송으로 지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쵸.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죠. 네네. 어쨌든 뭐 지금 어쨌든 기술이 세련돼 있으니까 지금 북한의 간첩들은 훨씬 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방식으로 지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간첩들한테 지령을 내리거나 남한 내 친북 세력들한테 어떤 북한의 선전소동을 하던 방송을 중단시켰다. 이 얘기는 뭐 남한과 대화만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공작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게 이건 무슨 얘기냐? 대화건 공작이건 아무것도 하지 마. 다 끊어버려. 남북 관계는 무조건 안 해.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정은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단절시키고 방송도 끊어버리고, 이게 겁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해요. 1차적으로는 제 주변에서도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남한 주민들 겁을 먹으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김정은이 이렇게 위협해서 남한 주민들이 많이 겁을 먹었다. 그래서 막 주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전쟁 날까 봐서 막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막 학교도 안 가고 방공으로 숨고, 이러면 김정은이 이런 식의 위협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 혹시 있던 약속 취소하고 집 안에 방공으로 들어가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친구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 전쟁 날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한 0.01%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웬만한 위협에는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맷집이 상당히 강해졌고, 그래서 북한이 위협하는 게 남한 주민들 겁먹게 해서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한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건 또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높이면 지금 현 정부가 보수 강경책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위험해졌다,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정치학계 쪽에서 북한이라는 변수와 남한 선거와의 관계를 연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이 위협을 높이면 남한 선거에서 과연 뭐 어느 당한테 유리하게 작동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연구의 결과 거의 별로 영향이 없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위협을 높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투표장 가서 지지정당을 바꾸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남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선거 영향도 아니면 미국 얘기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미국 쪽에 대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의선, 동해선 도로에 지뢰 깔고 남한 상대로 위협을 높이고 한다고 해서 지금 워싱턴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까? 지금 미국 지금 대선 쪽에 들어가서 지금 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계속 집권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미국이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이 만약에 ICBM이라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죠. ICBM을 계속 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긴장을 하겠지만, 지금 정도 하는 거는 남한 주민들은 조금 이게 뭐지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별로 긴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올해 말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2번이나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랄 거라는 얘기죠. 이미 만난 적도 있고 교류가 있었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미국한테 뭔가 북한의 존재 가치를 각인시키더라도 트럼프가 된 다음에 회담을 하는 거지, 아직 바이든이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한테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하려는 욕구가 얼마나 크겠느냐, 좀 이런 의문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대내적인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북한 당국이 최근에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뭐냐면 젊은 세대, 거기 신세대를, 이른바 북한의 MZ세대들이 이 한류에 물들어서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말투 쓰고 한국 옷차림하고 이러면서 이제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골칫덩어리예요. 자기한테 충성을 안 하니. 예, 어쨌든 이제 한국이 경도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에서 어떤 법까지 만들어놨냐면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이런 법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한 영상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를 했을 경우에 최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런 규제를 통해서라도 한국 문화를 단속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게 단속과 규제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남한을 완전한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국이 되면 적대국의 드라마를 보고 문화를 소비하기는 조금 더 껄끄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남한의 문화가 스며들 토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좀 이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좀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김정은이 정말로 전쟁을 할까? 사실 이게 모든 분들의 관심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최근에 18년 만에 소실태 전술을 조사했고 이는 곧 준전시를 선포한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의 취지는 이런 거죠. 6.25 전쟁 같을 때 어쨌든 전쟁 나면 그 여러 가지 포탄도 날라야 되고 날릴 게 많잖아요. 그때 소 달구지를 많이 이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전수조사한다는 건 전쟁 때 운반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한다는 건데, 근데 저는 북한이 아무리 낙후했지만 지금 2024년이잖아요. 소를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소 달구지로 물건을 나른다? 이건 조금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북한이지만. 그래서 이 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라면 그게 정말 전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게 북한 내부에, 북한 주민들에게 야, 정말 전쟁을 할 수도 있어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긴장을 불어넣는 측면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전쟁 준비와는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 싶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괜히 또 이거 막 댓글 달리길래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진짜 이런 댓글이 달리길래 좀 큰일 난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다른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전문가분이 김정은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허세만은 아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괜히 더 겁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군사적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이 정말 전쟁을 마음먹고 있다라면 겉으로 전쟁한다고 떠들까요? 겉으로 떠들면 우리도 준비를 확실히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적들이 확실히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 이거 좀 잘 안 맞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이 긴장을 누그러뜨리게 뭐 겉으로는 평화 공세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전쟁을 해야지, 나 전쟁할 거야 전쟁할 거야 해서 전쟁을 하겠냐는 거죠. 또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우리식의 이제 국회인데 그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제랑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적들이 건드리지 않으면 뭐 일방적으로 전쟁을 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 말로 볼 때 김정은도 사실 전쟁하면 북한도 끝 아닙니까? 김정은도 끝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쟁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은이 새해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못 살지만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생활 수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인민들은 정말로 먹을 거, 기초 생필품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김정은이 지금 지방 발전 20 곱하기 10 계획 이런 거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 공업 공장, 그러니까 뭐 식료품 공장이나 옷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10년 안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건 이제 20 곱하기 10
정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을 만들어서 10년 정도 하면 산출 계산하면 공장을 한 200개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장을 누가 건설하냐? 김정은이 군대를 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의 합참의장, 북한군 총참모장에게 자기가 친필 명령을 해서 군대 동원해서 공장 건설하시오 명령서까지 내렸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전투에 투입시켜야지 공장 건설에 투입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세해돼서 위협하는 걸 너무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지킬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는 거 하면 안 되고,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 이런 건 있습니다. 육상 기무장지대나 우리 서해 5도 지역이요, 백령도 연평도 지역, 항상 북한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된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북한이 기습적인 어떤 군사작전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이라는 그 탑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할아버지가 만든 건데 그걸 철거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 이 조국 통일 3대 연장이 뭐냐면 7.4 남북공동 성명, 그리고 북한이 내세운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또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라고 있는데, 이게 김일성 때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통일 업적이라고 해서 탑까지 만들어 놨어요, 평양 남쪽에. 근데 그거를 다 철거를 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김정일이 남북 관계 다 끊어내버리겠다 하면서 화해고 통일이고 이런 거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은 거의 나라를 세운 국부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왜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까? 김일성의 손전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할아버지, 아버지 때 거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할아버지 때 만든 거를, 할아버지의 업적을 다 없애버려 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뭐 통일, 화해를 없애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김정은이 정말 나는 앞으로 남북 관계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철거가 된 건 아니죠. 며칠 전 위성 사진에서 나왔는데 철거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북한이 자꾸 이렇게 다 끊어버리겠다, 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싫다라는 반응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주변에도 이제 그런 반응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도 북한 싫다, 그래 따로따로 살자 이렇게 되면 정확히 김정은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남북 간의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주민들의 적대감을 높여서 한류를, 한국 문화를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소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더 못 보게 하려는 게 김정은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도 북한 싫어 이렇게 나가서 적대적으로 가면 김정은의 의도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그리고 북한 주민도 어려우면 그래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남한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김정은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북한학 박사님이자 북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정식 기자님과 만나보았는데요. 함께 남북을 둘러싼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알아봤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강조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들만 접하다가 북한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분의 입을 통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북한 관련 소식을 단순 흥미거리로 치부하지 않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랭킹스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